있겠지만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왜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단 부근에 떨어진 날은 한 사람당 1,000장 주어오지 않으면 아침을 안 준다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 모아가 소각 처분하고, 물론 그 좀 보고, 이게 좀 비밀리에 보고 우리 효과도 있겠지만은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작년 3월 24일 천안함이 폭침됐을 때 조사를 잘 해서 5월 24일 대통령 특별담화를 하시고 3부 합동 기자회견을 하지요. 물론 고뇌에 찬 결단으로 수사도 저는 외국 사람 그정 이래 해서 정확하고 뭐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치 중에 보면은 이게 너무 참 모르는 얘기들이 뭐냐. 이제 대북 심리전을 제기한다. 정식으로 있습니다. 우리 7개항 조치에 대북 심리전 제기. 옛날에 2004년에 제 기억으로는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방에 큰 대형 스피커가 9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전선다. 대형 전광판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 다시 해서 대북 심리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그 북한에서 나오기를 그래 너가 하면 조준 타격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후에 쑥 들어갔습니다. 뭐 몇 개 이거 저 마이크 탑 세우는 듯이 하다가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조준 타격해오고 우리가 응사하고 하면 또 최소한도 국지적인 소요가 일어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대북 정책이나 외교 정책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세계 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제 청와대 비서관을 할 때입니다만 아웅산 폭탄 테러 참 참혹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요새도 처음에는 그랬죠. 몇 번. 너가 시인하고 관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 안 하면 너하고 대화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남북이 전쟁 일보 직전의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군비 정강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민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럼. 국방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외국 투자 격감합니다. 위험하다. 관광객 격감합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1년도 안 된 1984년 북한이 수재물자, 우리가 수재가 났어요. 수재물자 제의를 했을 때 일부 강경파들은 그 사과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는 그놈들은 뭐 수재물자 준다는데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저도 뭐 참모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그 후에 우리가 남북 비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북한 김일성 주석의 정권 위임받은 밀사 간에 남북 간의 화해와 다시 협력, 공존 무도로 바꾸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남북 비밀회담을 활로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북한 지역을 한 20번은 비밀 출장을 갔죠. 저는 그때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번 가면 저도 한 번 오고 아니면 제3국에서 하고 내가 백두산 가면 한라산 데리고 갔고 그런 식으로 남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되는데 그 다루는 것은 이제 되게 막 오전에는 남북의 불가침과 상호 협력에 관한 문건을 서로 내놨습니다. 우리의 안, 북한 안, 축조심의하고 또 남북의 통일 방안에 관한 안, 우리 안, 북한 안 내가 하나하나 축조심의 북한의 이견을 좁혀나가고 공통 분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나가고 오후는 현안 문제 그 당시 뭐 서울올림픽 공동개최 문제 또 우발 충돌을 방지하는 문제 그리고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서 남측의 수석대표인 저 책상과 또 북한의 수석대표인 당시 한시의 그 외교부장, 외교부 부부장
간에 24시간 하트라인 딱 비밀에 설정해서 뭐 급한 거 있으면 그 서로 상의하고, 예를 들어 동해안에 북한 함정이 우리 영해에 한번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이게 뭐냐 전화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응사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훈련 중 저 기관 고장이다 쏘지 마라. 이런 충돌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하트라인을 24시간 가동해 한다든지. 그래서 1985년 10월에는 남북 고향방문단 예술단 교환 방문 사업이 이루어져서 하고, 또 1991년 노태우 정권 시대 남북 축구와 탁구 단일팀 만들어서 일본 지바, 포르투갈 보내서, 일본에서는 현정화 이분이조가 세계 우승했죠. 포르투갈 청소년 8강 가는, 또 서울 평양 교환 축구 경기 뭐 이런 걸 등을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비밀회담에 서로의 이견을 좁혀가서 그것이 모태가 돼 공개회담으로 돌려서 남북 장관회담, 총리회담, 그래서 1991년 12월 13일 남북 기본합의서라는 역사적인 분단 극복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또 북한이 NPT, 너도 NPT에 가입하라,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비핵 공동선언도 하게 되고, 이런 등등 그것을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층, 최고의 지도층이 그런 변화를 읽었기 때문에, 북방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정책도 5천년 민족사에 있어서 우리 정부, 우리 민족이 주도해서 우리의 외교 영역을 그처럼 세계로 넓혀간 것은 5천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85년 우리가 준비를 시작했는데 1985년에 레이건 정부 제2기에 들어서고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뭐 이래 개방, 개혁 얘기하면서 이게 미소 냉전 체제가 서서히 이렇게 와해되기 시작하는 기미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5년에는 안기부장 특보로 막 갔을 때인데 남북 간에 세계가 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뒤입니다. 서울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이 올림픽 성공하려면 공산권도 데려와야죠. 그 전에 말이에요. 1980년 미국 LA에서 하던 올림픽에 소련 동구권 다 불참하고, 1984년 소련에서 하던 올림픽 서방이 다 불참, 반쪽 올림픽 됐습니다. 우리 1988년에는 우리가 이 양쪽 다 하는 서울올림픽으로 만들자.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세계의 반쪽 외교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방위 세계 외교 시대를 열자.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 등 서방 여러 나라와의 외교 관계였지, 우리가 헝가리, 체코, 뭐 폴란드, 중국, 소련 나라 하고 전혀 외교 관계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래서 안기부에 저 아래 그런 특별팀이 구성돼서 공산권 팀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돼서 제가 총관장을 하고, 그 후 50대 구상하고 준비하던 것이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프로젝트로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결국 헝가리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기폭제로 해서 모든 공산권과 외교관계를 맺고, 그래서 세계 외교시, 사실 노태우 시대를 여러분들도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역사상 노태우 시대는 산업화 성공하고 민주화로 가는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물태우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 분야 자율화. 그리고 북방정책을 통해서 세계 외교 시대를 이렇게 열은 그런 시대로, 아마 역사에 저는 솔직히 역대 대통령 평가하라면 1번이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고 2번은 노태우 대통령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간이 이 노태우 대통령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국제정세를 바로 읽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100년 전에 우리가 국제정세를 잘 못 읽어서 그 1910년 그 치욕적인 그런 우리 조국이 일본 식민지가 되는 35년의
아픔을 겪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100년 후인 지금 이런 삼중고의 위기에 있고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 북한에 대고 뭐 무슨 자꾸 말이지 옛날에 노무현 DJ 정권 물론 정상회담 또 남북 간의 교류 활성화한 그런 공적은 있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인 퍼주기를 좀 해가 북한 길을 좀 잘못 들였습니다. 잘못 들여서 그걸 서서히 바로 잡아야 되는 하루아침에 꼭 바로 못 잡습니다. 그거 성질을 바로 잡으려다가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국가 안보는 완벽하게 대북 정책은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완벽하게 대북 정책은 유연하게. 그래서 비핵 개방 3천 구상 슬로건은 바꿔야 돼요. 비핵 남북 공동 번영 하자 이런 식의 얘기만 해야 돼. 통일 외교 중요한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 전부 갈아치워야 돼. 제대로 이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나라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 불장난에 당하면 누가 당하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핵 문제는 미국 책임하에 핵을 가진 NPT 체제 하에 NPT 체제라는 게 뭡니까 따지고 보면 기존 강대국의 기득권 유지 체제입니다.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만 핵을 가지고 나머지는 가지지 말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초강대국 패권국이 미국인데 미국이 그런 이 뒤에 오는 나라에 대한 그 특수성도 인정하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근데 미국이 다 하지 못했어요. 지난 20년. 북한 김정일 체제 그 문제가 많지만은 그 특수성을 또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하면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평화 통일이야. 평화 통일을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 국방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이 났다. 연평 사건이 났다. 강력하게 즉각적으로 응징을 제한적인 응징을 그 당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도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응징은 하나도 못하고 국방은 허점투성이 말만 가지고 싸웁니다. 입만 가지고. 뭐 심리전을 하겠다 뭐 어쩌고 욕한다 뭐 말만 가지고 그 감정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인도적 차원, 대규모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예를 들면 식량, 생필품, 의약품 지원은 계속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 이 남한이 그래도 동족으로서 조금 마음속으로 정이 있구나. 이런 그 느낌을 가져서 그런 도발을 하지 않도록 되어야 됩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조금 얻어먹는 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도발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도 그렇지. 중국 외교를 대폭 강화해야 되는데 이 외교로선도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한 예를 뭐 시간 관계에서 한 예만 들면 작년에 천안함 폭침되고 뭐 이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3월 말일인가 저 북경 가서 후진타오하고 뭐 정상회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3일 후에 김정일이 또 가가 회담하고 하죠. 우리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한테는 통보도 안 하고 너 김정일이 또 만나 그럴 수 있느냐? 이래서 우리 외무차관이 거기 한 중국 대사부로 유감 표시하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 통일부 장관이 또 난데없이 거기에 주한 중국 대사부로 유감 표시하고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그 지나친 거 아니냐? 자기들이 누구 만나든 왜 그러느냐? 하면 아주 유감스럽게 나가자 우리 정부에서 놀래서 그 수습한다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변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니 그런 문제도 아니 중국 북한하고의 오랜 관계로 봐서 그 뭐 우리하고 같은 날 뭐 아침 저녁으로 만나든 뭐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중국에 그래 항의를 하고 한 그런 외교, 그런 통일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 합니까? 유연해야 돼. 우리가 그럼 중국에 어떻게 해야, 중국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물론 한미 외교도 그대로 잘 유지해야 됩니다. 올해는 혈맹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 100년 전에 우리 분단되고 이거 식민지화한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잖아요.